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늘은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오전엔 좀 바빴는데, 영상 또 올릴 시간도 되고, 또 뭐, 영상 뭘 올릴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고민하진 않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샤워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관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세사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뭐, 이 바닥에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연락하는 게 관세사무소고, 뭐, 면장이나 수입할 때, 수입 면장 끊을 때, 수출 면장 끊거나 할 때 항상 연락하는 곳이라,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썼죠.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관세사는 일단은 뭐, 전문직입니다. 예, 전문직이고, 예전에 제 첫 직장에서 대기업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 거기 핸들링하는 회사였는데 홍대에 있죠. 홍대에 포딩 팀이 있는데 거기 제 선배 먼저 입사하신 분이 그 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다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안 돼가지고 이제 포딩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시험이 1, 2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네이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시험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시험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고시예요. 뭐 물론 사법시험 정도까지는 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직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옛날 직장에서 오퍼레이션 볼 때 위에 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저희끼리 말로 그분 말이에요. 그분 피셜로 사자 중에 제일 대접 못 받는 직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입니다. 예, 관세사를 절대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면접 끊을 때 뭐 보통 한 15,000원, 만 원 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 수입은 뭐 3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뭐 몇 장을 끊고 직원 몇 명이고 그런 거를 그 바닥에서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관세사의 가장 좋은 점은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이나 이런 데는 사무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할 줄 알고 대 CS, 대 커스터머 서비스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면서 좀 관세사나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치과를 가요.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좀 치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조그만 치과는 그 치과 의사가 직접 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신방역에 있는 그 얘기하면 안 되나? 마법치과를 가는데 거기는 좀 재밌는 게 뭐 대부분 치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뭐 치료비가 얼마고 하면 그거를 본인이 의사가 얘기하면 되는데 꼭 무슨 코디랑 간호사가 와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치과에서는 치료만 한다는 개념인가? 뭐 그렇고 병원에서는 뭐 얼마인지 물을 일은 많이 없죠. 근데 치과가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치과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전까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보험 진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코디든 간호사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의사들은 거기에 돈 세는 거에 관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양반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간호사랑 코디랑 얘기를 하고 가격 내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 치과에서 무조건 깎거든요. 좀 깎을 수 있으면 뭐 치사한 건가요? 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안 하고 의사 본인이 안 하고 꼭 코디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관세사무소 사무장도 좀 영업력이 되고 그런 어떤 경영 총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세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사무장이 영업적으로 대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제 하는 그런 식의 사무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실제로 많이 봤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 관세사 하시는 분은 본인이 그걸 다 하세요. 사무장을 안 두시고. 예. 그래서
또 왜냐하면 또 이제 사무장이 나중에 이직할 때 뭐 영업적인 부분은 우리랑 똑같아요. 그 바닥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이제 고객사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무사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세무사를 이제 많이 연락을 하고 쓰는데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다 있으니까 세무사도 비슷해요. 사무장 제도고 그래서 보면은 그 관세사 자체가 뭐 이렇게 사자 중에 엄청 뭐 대우를 받고 그런 직업이 아닌 건 맞잖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글쎄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포딩 채널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란 직업 빼놓고는 다 지금 그 전문 자격증을 따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예전엔 따는 이유가 그거 한번 따면 평생 보장이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자격증을 다들 목숨 걸고 따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특히 회계사, 그리고 다른 직업들도 많이 무너져가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몇백 명 뽑던 거를 몇 배씩 늘려가지고 1000명, 2000명 뽑아버리면 당연히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무너진 직업이 그래도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의대 가려고 막 의대 광풍이 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번 정부에서도 숫자 늘리려다가 의사들이랑 싸우고.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의사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안 좋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인원이 느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거고. 그게 왜 나쁜 건지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그래 갖고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뭐 의사가 이겼죠. 결국 들어 누웠기 때문에. 근데 그래 갖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뭐 편가르기를 한다 그런 것 같아. 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왜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서 일을 잘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여기까지는 뭐 지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졌는데 그렇고 그러니까 관세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그분들도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포딩도 뭐 오퍼레이션 몇 명, 영업사원 몇 명 해가지고 한 달 비행 건수 얼마 하고 1인당 뭐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다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상시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수주면장 하나 끊어서 15,000원, 2만 원 하면 몇 건을 끊어야지 100만 원이 되나요? 80건인가요? 예. 70건인가요? 70건 정도? 그러면 본인들 뭐 사무실 유지하는 거랑 직원 월급 주는 거랑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 포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도 10불, 20불, 50불, 100불짜리 화주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불, 심지어 몇천 불 많이 남겨 먹는 그런 화주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업사원 실적 2, 3만 불 하려면 100불, 200불 갖고 몇 개 화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크게 몇백만 원짜리 화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맞아요. 50불, 100불로는 2만 불, 3만 불 실적 못 만듭니다. 50불, 100불만으로. 따발총도 물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거는 회사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50불, 100불로만 2, 3만 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수가 몇 건이 돼야 되는지. 한 2, 300건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2, 300건을 쳐내기 위해 물론 뭐 단순 운송건이라고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업무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2, 300건을 하면 업무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바운드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관세사도 마찬가지겠죠. 관세사무소도. 15,000원, 2만원 면장 끊어가지고 그거하고 뭐 어떻게 사무실 운영하겠습니까? 거기서도 크게 마진이 좀 남는 분명 화주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관세사무소 대표님께도 들은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랑도 되게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비슷하고 당연히 맨날 보고 일을 하니까 그런 건데 저는 지금 20대 뭐 분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뭐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관세사 시험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젊으면 20대면 저는 그걸 하겠는 게
관세사 시험 봐가지고 관세형이랑 포딩 영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무슨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은 저는 되게 관세사들이 부러웠던 게 관세사는 잘 안 바꾸거든요. 아 물론 뭐 관세사도 일을 정말 그렇게 못하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관세사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세사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 포딩을 같이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동창분 중에 관세사 한 분이 계세요. 옛날에 하셨어요. 잘 사세요, 지금. 되게 잘 사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회사도 커졌고.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관세사 업무 하면서 포딩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수입 수출 연장 끊는 데서 뿐만 아니라 뭐 창고료, 3PL, 포딩 자체에서도 영업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돈 많이 버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뭐 선물도 주시고 가끔 뭐 이렇게 뭐야 뭐 저번에 누구 딸이 그분 자녀분들이 뭐 애들 이제 저희보다 먼저 키워서 저희한테 뭐 카시스도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좋은 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업무를 같이 하면서 포딩을 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뭐 진로를 물어보면은 관세사 시험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 본 다음에 관세 업무도 하면서 오퍼레이션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영업을 하면 저는 굉장히 풍부한 영업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전문 라이센스 관세사 업무도 알고 포딩 업무도 알고 영업까지 해? 그럼 이거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막강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포딩 영업하지만 제가 관세 업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근데 그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 뭐 웹스타인으로 좀 시끄러운 그 빌 게이츠 그 양반도 그러니까 왜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이공계를 나와서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는 게 굉장히 갖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공계는 이공계대로 그게 있고 이 문과는 문과 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떤 캐릭터나 성향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메리트를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사람은 그런 걸 다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공계 문과 뭐 그 능력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더 좋다.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코딩 업무도 알고 그럼 관세 업무는 당연히 아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영업도 알면은 이거는 완전히 세 박자 네 박자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은 관세 영업을 하면서 포딩 영업도 하게 되고 포딩 영업을 하면서 관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엄청 바쁘겠죠. 그 업무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혼자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 관세 막말로 포딩 영업으로 포딩을 못 잡아도 관세 뭐 면장이나 면장 영업해가지고 잡아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포딩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면장이 안 되면 뭐야 포딩 영업으로 잡아올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안 되더라도 자기 메리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영업부 다니다 보면은 관세사 오래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포딩까지 같이 한다는 회사도 의외로 많아요. 예. 못 떨어지거든요. 수출 수입 면차까지 다 끊어주면은 못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 본디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옛날에 돈도 많이 버시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잘 나가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저 되게 큰 회사 있잖아요. 관세 회사 중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월급도 거기 되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관세 사무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기업들만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관세법인이 빅3인가 빅4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 이름은 다 까먹었고 어쨌든 관세사 우리가 이렇게 뭐 이 바닥이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러지 뭐 너무 이렇게 진창처럼 서로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어떤 영업사원들 보면 이제 관세사를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인 그거니까. 근데 그럴 분들은 아니에요. 관세사들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공부하고 배운 거에 비하면 우리보다 더 코딩 영업하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인품이 훌륭하고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바닥 자체가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 관세자분들이 제일 많이 배운 건 사실이고 전문 자격증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뭔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안 좋은 쪽으로 관세사무소에 일하던 사무장인지 아니면 사무장을 꿈꾸는 거기서 일하는 업무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포워더들이 말도 안 되게 마진을 남기는다 쓰레기들이다 그러면서 욕했다는 그런 걸 들었어요. 뭐 욕을 뭐 쉽게 저렇게 한 건 아니고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게 있거든요. 관세사는 수출 수입 면장이나 뭐 관부가세 관련해서 전문가지만 포워딩 영업사원들은 어쨌든 우리는 핸들링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가는 맞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남기든 그건 터치할 부분은 아닌 거죠. 우리가 관세 업무에 대해서 터치하는 게 아니듯이 전문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거를 지인들이 있는 데서 그냥 까발린 거죠. 전혀 프로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전혀 프로답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걸 오해했던 분이 저한테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남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거짓말 할 수. 정말 이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남는 업체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남기는 업체도 있다고. 똑같습니다. 관세사무소 대표님도 예전에 저 아는 지인분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남기는데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야 운영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경쟁이고 아까 처음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의사만 조금 그런 경쟁에서 왜냐면 의사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특권인 게 나라에서 의료보험이란 제도로 수입을 보존해 주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그러니까 의사처럼 좋은 직업이 없죠. 제가 들은 얘기로 문을 하루 안 열면 그게 손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내과 잘 되는 한 달에 1억 이상을 버니까. 예. 한 달에 1억 이상을 버는데도 저는 들었어요. 잘 되는 데는 물론. 그러니까 의대에 가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AI 얘기를 요즘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AI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뭔가 이런 반복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 그거를 사람 대신 하게 하는 게 AI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업이 사실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워낙 이게 도제식이 많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지도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대응하고 그런 게 사람이 대응하는 거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게 많잖아요. 이레귤러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물류나 포딩업계 이쪽이 다른 어떤 전문적인 정말 뭐 법률이나 의료에 비해서는 조금 이 AI의 파도가 조금은 늦게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굉장히 종속적인 산업군이거든요. 반도체가 잘 되든 뭐 산업군이 잘 되든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윤이 창출되고 마진이 창출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뒤따라서 가는 산업군이거든요. 물류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아 올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영업사원이 필요도 없고, 오퍼레이션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관세사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필요 없다긴 보다는 산업이 많이 축소가 되겠죠. 변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좋은 말로는 혁신이라고 그러고, 나쁜 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걸.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산업군이 변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업자도 옛날에 뭐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오퍼레이션이든 영업이든 학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할 여력이 있고 이 포워딩 산업, 뭐 물류 산업에 대해서 그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막대하게 해서 결국은 거대한 플랫폼을 만든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뭐 수출 수입 업체에서 물어보잖아요. 영업사원들한테. 뭐 얼마냐, 여기부터 여기 얼마냐, DAP, DDP, CIF 견적 달라. 그걸 그냥 AI가 뽑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AI가 뽑아내는 거는 AI가 여러 군데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사나 어디든 콘서사에 물어보듯이. 그거에서 마진은 얼마 업하고 그런 것도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학습을 하기 위해 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투자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우리가 코로나 때 항상 제가 뭐 옛날에 플랫폼 얘기도 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다
그 플랫폼 업체가 이런 우리 같은 포워더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운임을 받는 거였어요. 그 플랫폼 자체도 돌리는데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IT 인력이. 근데 이 AI는 IT 인력조차도 필요가 없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학습한 그 시스템. 근데 이제 그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들겠죠. 몇억 수준이 아니겠죠. 예. 다만 그게 투자가 되고 나서 선행이 되고 나서 그 시스템이 시장에 뿌려졌을 때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운임 자체가 좀 낮아지겠죠, 많이. 왜냐면 어쨌든 기계로 돌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시점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게 뭐 빠르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늦으면 5년, 10년 후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엘빈 토플러 같은 그런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관세사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만,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나 우리 물리포더 영업사원에 마찬가지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 관세 업무도 그렇고 왜냐면 AI에 대체될 수 있고 언제든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뉴스 봐도 그렇잖아요. 뭐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신입 예전에 비해서 덜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법률 검토하는 것도 AI로 한번 쫙 하면 시간도 빨리 걸리고 효율적이고 나중에 최종 검토만 이제 변호사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중견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업계에도 조금씩 도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설비 투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처음 설비 투자나 AI 학습 관련해서 얼마만큼 선행 투자가 되고 그걸 어떤 기업이 할 건지 그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중소 포워드들은 다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흡수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예. 그런데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런 큰 물결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사 얘기를 하다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관세사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뭐 맨날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맨날 보는 그 상대가 관세사무소잖아요. 그리고 워낙 관세사무소도 워낙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뭐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도 관세사를 좀 잘 이용을 하고 관세사도 포워딩을 잘 이용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제일 좋다고 봐요. 또 그러려면은 사실 저도 면장 가격 갖고 뭐 몇만 원씩 깎고 막 그런 게 좀 너무 일반적이라서 그런데 서로 조금 용인할 건 용인해주고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깎냐 저는 그렇게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속으로 좀 서운해한 적도 있고 그런데 좀 서로 잘 윈윈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관세사에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있는데, 좀 나빴던 기억은, 저도 그 관세사 만나본 적도 없고 한데, 제 선배가 써가지고 그냥 썼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한 달에 해봤자 뭐 두세 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바쁘니, 이제 이제 딴 데 쓰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관세사한테 깎은 적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것도 알고 그때 선배 소개를 쓴 데라서 근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그랬으면 그냥 연락 안 하면 되는데 거기 대표 관세사가 그 명절 때 전체 그 메시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누굽니다. 뭐 그럼 제 이름까지 써놨어요 거기다. 아니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 그걸 또 왜 보내는지 명절 때마다 인사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게 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짜증나요. 왜냐면 저한테 쓰지 말라고 해놓고 그 명절 때마다 보내고 그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한두 년이 아니에요. 1, 2년이 한두 년이면 좀 이상해서 1, 2년이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선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스팸이죠 스팸. 그런 관세사가 좀 그건 싫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보내지 마세요 그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고 지우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쓰지 말라고도 해놓고 그렇게까지 그 스팸 테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억은 뭐 저희 회사 관세사시긴 한데 그렇게 매달 몰아드리는 그 뭐야
양이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있는 회사에서 뭐 지금은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백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니까 업무에서도 그래도 뭘 얘기하면 맞춰주시고 뭐 잘 설명해주시고 또 거기 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되게 잘 대응을 해주셨거든요. 예, 이것저것 일 있을 때마다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 제일 고마운 게 이건 영업하시는 분이나 뭐 화주분이나 다 느끼겠지만 전화 통화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정성껏 설명해 주고 대응하고 주고 있는지 알아요. 인간이기에 인간이기에 우리는 알거든요. 성인이고 인간이기에. 근데 그분이 참 정성껏 대응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 관세 비용 뭐 연장 비용이 크게 나온 경우 안 깎아요. 거기에서도 남겨드려야 되니까 그거에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관세사분, 고마운 관세사분들 계세요. 뭐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여쭤보면 다 설명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거라서 물론 뭐 그분들 사무장님이시죠. 사무장님이신데 어쨌든 오늘 뭐 관세사에 대해서 좀 짧게 영상을 올려봤는데 우리가 되게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화주사나 관세사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똑같아요. 포딩 영업사를 보는 시선이. 걔는 맨날 깎기만 한다더라. 마스크 포워더처럼 깎기만 한다더라. 그리고 맨날 지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연락 안 한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업적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물어보려면 내가 그 전에 기름칠을 잘 해놔야 돼요. 세상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세사가 마음에 들어. 내 업무 스타일에 맞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럼 그 사람한테 기름칠을 좀 해놔야 되죠. 명절 때 작은 거라도 하나 보내거나 뭘 좀 이렇게 매겨놔야 돼요. 속된 말로. 그럼 나중에 제 일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관세사 성향도 포딩 영업사원이랑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죠? 매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궁합이 맞아야 돼요. 예. 많이들 하는 말로. 아무리 일 잘하는 관세사 소개받아도 나랑 안 맞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명함 몇 장씩 주고 가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날 내가 막 필요해서 새로 소개받는데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이분이 바빠. 그러면 이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런 거예요. 그냥 둘이 궁합이 안 맞은 거예요. 처음부터. 운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뭘 전화했어. 오늘 뭐 필요해서 뭐 좀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근데 다른 소개받는 이 사람이 딱 통화가 됐어요. 또 하필이면 이분이 또 안 바빴어, 그날. 설명은 너무 열심히 잘해준 거예요. 그럼 첫인상이 너무 좋게 남는 거죠. 근데 그날 안 바쁜 게 이분이 뭐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은 그날 안 바쁜 거예요. 안 바빴던 거예요. 하필 내가 또 그때 전화한 거고. 우리 일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저쪽에서 일을 잘해서 나한테 소개가 온 관세사라도 포딩 업체라도 그날 하필 뭐가 안 돼서 통화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 일 잘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케이블 TV OCN에서 그거 막 벤자민 버튼의 그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랑 어떤 여자 배우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많이 케이트 블란쳇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서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발레를 뭐 어디 뉴욕인가 어디서 하다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다리를 되게 크게 다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브래드 피트가 뭐 병문안 오고 막 그런 내용인데 그 다리가 되게 크게 다치는 원인을 그 뭐 순간순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조금만 늦게 안 나가고 택시기사가 담배를 안 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순간순간마다 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딱 사고가 났다. 근데 그 아다리가 안 맞고 조금만 그 상황들이 틀어졌으면 뭐야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럼 보셔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다리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일 잘하고 제가 일 잘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날 하필 따라 뭐가 안 맞아, 아다리가. 그럼 서로 인상이 별로인 거예요.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관세사도 본인 궁합에 맞는 관세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그분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조물주의 섭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정말 관세사 잘 쓰고 계신 데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혹시 못 찾은 분이 있으시면은 글쎄 그게 본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씨 왜 이런데 일을 이따위로 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것도 본인이 트라이를 여러 군데 해봐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관세사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트라이 하다 보면 분명히 맞는 데가 나타납니다. 관세사도.
그래서 영업적이고 그 영업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의 관계라 우리가 화주 영업하듯이 관세사들도 우리한테 다가오면은 우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주가 우리 선택하는 게 뭐 복잡한 계산이 있어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의 느낌과 그날의 회사의 사정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관세사를 쓰는 이유가 같이 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뭐 섭리? 섭리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관세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에 가면은 인천공항에는 정규직이 딱 한 인천공항이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그 뭐야 안전검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공사 직원도 계시고 뭐 거기 있는 식당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못해 비행기 조종사나 뭐 근데 딱 인천공항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뭐야 힘이 있고 제일 강한 정규직은 딱 하나래요. 세관 공무원. 예, 세관 공무원. 근데 인천공항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세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또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비정규직도 있을 수 있고 뭐 정규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직업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이런 수출 수입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관 공무원처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배운 직군이긴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분들이 대단해요. 막 뭐 존경해야 돼요.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관세사는 수출과 수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제일 중요한 직업은 맞아요. 예. 수출할 때 수출 면장이 없으면 수출이 못 나가고 물건이 들어왔는데 수입 물론 뭐 세관에서 허락을 내주고 관세사는 커스텀 브로커란 역할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출과 수입 물건의 시작과 물건이 도착하는 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이 이 물류바닥에서 뭔가를 하려면 날개를 닫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관세사 자격증을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요즘 관세사 너무 많습니다. 현실은 얘기해줘야 되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얘기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희망을 주면 그거는 사기죠. 관세사 되게 많고 경쟁이 치열한 건 맞습니다. 결국은 이 바닥도 열심히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런 건데 어쨌든 영업을 하더라도 무기를 하나 아니면 날개를 달고 영업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권하는 거죠. 그렇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마스크 버드였습니다. 예.